대답을 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냉해와 동해의 차이는 다르죠. 동해는 워낙에 추워가지고 지나치게 온도가 많이 내려가서 얼어서 피해가 난 거예요. 실제로 포도나무는 영하 2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내년도에 피어날 새 눈들이 피해가 시작돼요. 영하 29도까지 가면은 전년도에 발생했던 새로운 가지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동해고, 냉해란 뭐냐면은 날이 풀렸습니다. 새순이 막 자라 나오다가 꽃샘추위에 냉해를 입는 것, 그 냉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동해와 냉해는 구분을 해야겠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냉해를 입을 때 방지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지하수를 막 뿌려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관수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즉 냉해는 영상 2도 이하로 영하가 아니에요. 영상 2도 이하로 떨어진다. 공기의 온도가 그때부터 발생이 됩니다. 어째서 영상 2도냐? 숫꽃의 꽃가루는 영상 2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암컷을 수정하는 능력이 없어져요. 사라져요. 그리고 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숫꽃이 새카맣게 변하면서 그냥 말라 죽어버리죠. 자, 영상 2도 이하로 떨어질 때 지하수를 막 내 밭에, 호두밭에 뿌려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밤새도록 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모닥만 틀어놓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의 온도는 몇 도예요? 아무리 낮아도 14도 이하로 내려가질 않죠. 그러면은 14도의 물이 막 쏟아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차가운 공기 중으로 열이 발산되면서 주변의 온도를 높이겠죠. 관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냉해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는 연기를 피우는 겁니다. 연기. 군데 깡통 갖다 놓고 여러분들 호두밭에도 막 쓰레기 같은 거 여러분 전지전정하고 막 한 것들 쓰레기들 있잖아요. 그 평소에 그냥 그 깡통에다가 담아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그냥 놓느냐? 방금 얘기했던 꽃샘추위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거의 5월 달까지 두고 있는 거죠. 작년에는 4월 5일인가 4월 7일인가가 꽃샘추위가 왔지만 재작년에는 5월 7일이었어요. 5월 7일 날. 그래서 5월 초까지는 연기를 피울, 옛날에 모기뿌리라고 했죠. 그런 소재들을 갖다 깡통에 넣어놨다가 이제 새벽에 나가야죠. 뭘 들고 나갑니까? 토치를 들고 나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잘 안 붙죠. 끄느름 하면서 토치를 하면 처음에 막 붙다가 연기가 펄펄펄 나죠. 그래요. 그 연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연기를 만들어내면 공기 중에 있던 이슬이 얼어서 서리가 되어 나무에 떨어지는 이것을 피하게 되는 겁니다. 연기의 입자가, 구체의 입자가 공기 중에 수증기와 결합해서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과원에는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서리가. 그렇게 해서 피하는 방법이 훈연화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냉해가 예보됐을 때는 여러분들 영양제 살포하시고 하시잖아요. 영양제가 없으면은 하다못해 요소라도 0.2%로 타서 한 2, 3일 전에 살포를 해주면 수채가 흡수를 합니다. 무언가를 흡수한 거죠. 그러면 수채의 농도는 높아졌겠죠. 즉 맹물보다 소금물이 얼기가 힘들잖아요. 늦게 얼잖아요. 온도가 낮아야 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수채의 양분 농도가 높아지면은 오히려 냉해에 잘 버틴다. 호두나무는요, 주변의 온도가 영하 막 20도 이하로 막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바람 맞이하는 곳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가을에 심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가을 식재가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가을에도 지상부, 땅 지표면 이상은 공기 온도의 변화가 심하지만 지하부, 땅속의 온도는 따뜻한 거예요.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식물체의 뿌리는요, 온도가 13도 이상, 지온이 13도 이상이 되면 자라납니다. 뿌리가 자라나지 못했더라도 봄철까지 자기 자신을 조금이라도 아물릴 수가 있죠. 상처를 아물릴 수 있죠. 봄에 다시 자라난 다음에, 뿌리가 먼저 자라난 다음에 새순이 나오면은 월등히 빠릅니다.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을 한 1년 정도 여러분이 잘 관리하시면 1년 정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봄에 식재 않는다. 봄에 식재 하셔야 할 것은 워낙에 추운 곳 있죠. 지나치게 추워요. 그런 데는 연약한 묘목이 심어져가지고 겨울을 나기가 어렵잖아요. 방한 작업이 완벽하게 구사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죽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봄에 식재하는 것이 좋겠죠.
대신 봄에 식재하시면은 가을에 식재한 것보다 손익분기점은 분명히 1년 정도 늦어진다. 여러분의 과원이 어디에 준비되어 있고 어떠한 환경인가를 판단하시고 여러분이 식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봄에 식재하면은 조금 어려운 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 것도 있어요. 즉 뭐냐면은 봄에 식재를 하면은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합니다. 특히 이 저지수성 호두나무는 근개의 비율이 틀리다고 했잖아요. 땅속에 뿌리가 먼저 자라야 해요. 그래 지상부는 1년 내내 안 자라는 나무들도 많아요. 오히려 줄기가 쫙 말려 들어가면서 나중에 다시 밑에서 자라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초보 농군들은 얘기를 하시기에 아 이거 나무가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년에 그 다음에 보면은 갑자기 팍 쳐올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이 호두나무는 원래 가지 마름 현상이 많은 나무이면서 여러분이 봄에 식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뿌리를 확보를 못했어. 그러면 지상부를 확 줄여줘야겠죠. 자기 스스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무가 죽지 않으려고 지상부의 줄기를 자기 스스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서 봄에 심으면 조금 있으면 막 봄껌이 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 지상부는 더 줄이고 지하부만 막 뿌리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면은 이제 장마기가 오죠. 장마기가 오면은 그때는 그러면 수분이 많으니까 나무가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죠. 아니에요. 2020년도에 세 번의 태풍과 54일이라는 장마를 겪어보셨잖아요. 식물들이요, 땅속에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숨을 못 쉽니다. 호흡이 못 돼서 괴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봄감이 지나고 바로 장마가 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성장이 멈춰버리거나 잘못하면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폭염이 오죠.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다시 38도 이상 막 올라치면은 다시 성장을 멈춰버립니다. 즉 식물체는 겨울에만 낙엽을 떨고서 휴면하는 게 아니라 고온기에도 휴면을 합니다. 성장을 멈춰요. 고온기에 성장을 멈췄다가 8월 말에서 막 지나면서 다시 그때 제3차 생장을 하고 그러는 걸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가 있죠. 호두나무를 식재 시기는 언제가 좋은가? 동해를 입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가을이 좋습니다. 남들 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최소한 호두나무의 품종이 내게 무엇이다 하면서 한 가지 품종만 얘기하는 놈은 다 가짜입니다. 호두나무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개화습성이 자웅 동숙형이고 어떻고 이래도 절대로 아주 똑같이 일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화습성 자체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호두나무를 심을 때는 2가지 내지 3가지 품종을 섞어서 공급하고 있는 그것이 그래도 정석입니다. 그리고요, 한국 호두 산업의 묘목의 특성은 한국 호두 산업이 자기 자체에서 수매를 지금 진행하고 가공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즉 직접 수매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좋은 내가 원하는 품종을 보급하고 있겠죠. 그리고 호두나무는요, 아무리 열매가 좋아도 우리나라 토양에 적응이 안 되는 품종도 많아요. 그래서 적응성이 강하고 존재가 되고 생존이 되면서 검증이 되어 있는 것이 월등히 낫습니다. 우리 한국 호두 산업에서는요,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이제 한국 호두 산업 개발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홍성욱 대표가 있는데 그분한테 직접 상담하시고 하시면 전부 다 처리가 됩니다. 저희같이 이제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냥 매일매일 하는 일이니까 참 쉽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그전에 그런 과원조성 안 해보신 분들은 참 순서, 일머리 이게 이제 틀리다 보니까 오히려 경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자기 스스로 하다가. 호두나무 비료는 여러 가지가 있죠. 유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 이런 식으로도 있겠고, 그걸 또 세분화한다면 단성 비료, 혼합 비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무슨 비료를 어떻게 줘야 할까요? 그냥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비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한참 걸리는 질문이에요. 단 한 가지,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도요, 사료를 한 포대 사가지고 쭉 찢어가지고 그 개 앞에다가 놔주고서 한 번 주고 마는 거예요. 그럼 그 강아지가 여러분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자기 배부르고 먹고 마실 거 있는데 왜 꼬리를 외쳐요, 주인한테? 똑같아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다 주면요, 식물은 제 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체도 다음 거름을 줄 때까지 얘가 필요한 양이 얼마인가를 가늠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고 한꺼번에 확 다 주면 어떻게 돼요? 이 강아지 배 땡땡한 걸 짜고 났다고 하잖아요. 식물도 짜고가 납니다. 거짓말이라고요?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수분에 녹아있는 양분을 빨아먹여야 하는데, 그런데 주변에 농도가 더 진해져서 양분이 지나치게 많아서요, 과염기화 된 거죠. 거꾸로 자기 수체 내에 있는 수분을 뺏깁니다, 토양으로. 그럼 어떻게 됐어요? 폭삭 주저앉으면서 나무들이 낙엽을 확 쏟으면서 죽어버리죠. 식물체도 주어야 할 양과 농도가 있는 거예요. 양을 정하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조금씩 자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기비와 추비로 나누는데, 기비는 완전히 부숙된 유기질 퇴비로 수확 후부터 낙엽 전까지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호두나무도 열매를 막 쏟아냈으면요, 몸조리를 해야 잠시 후에 다가올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약을 그때 먹여줘야 합니다. 그 다음 해에 새순을 강하게 쭉쭉 뻗어내면서 자라날 수 있는 영양분이 되면서 수세가 좋아야만이 그 다음 해 5, 6월에 호두나무가 화아 분화를 하면서 호나바, 암꽃이 많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기질 퇴비, 내년도 필요한 전체 양분의 양의 70%를 호두의 수확 후부터 낙엽 전까지는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양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내년도가 아니라 내후년도의 수확량 자체가 확확 바뀌는 거죠. 그래서 가을에는 유기질 퇴비를 갖다가 내년도 필요한 양의 70%를 주시고, 나머지 30%를 봄에 발화 후에, 새싹이 난 후에 수세를 보아가며 아주 약하게 여러 차례 나누어서 필요한 만큼, 초기에는 질소 위주죠. 나중에는 이제 5월, 6월 정도 지나면 어떻게 해줘야 해요? 그때는 인산 가리 쪽으로 바뀌어줘야죠. 그래야 열매가 속이 틈실하게 잘 차는 거 아니겠어요? 자, 토양의 양분 검사는 어떻게, 언제 해야 해요? 여러분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똥 꼭 받아오세요, 오줌 받아오세요 그러죠. 여러분 몸속에 양분이 어떤지 항상 검사하는 거잖아요. 자주 할 수 있으면 좋죠. 여러 곳을 자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여러분의 땅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거 아닙니까? 할 수만 있으면 자주 하십시오. 검사의 방법은 토양검정실에 물어보시면 아주 공짜로 자세히 잘 가르쳐 줍니다. 이상입니다.